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마지막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추가 인하를 단행한 건데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엔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동지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기승입니다. 독감을 비롯해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이 가장 길어지는 절기 동지를 앞두고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긴 패딩에 털 목도리, 털 모자, 장갑까지 거리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오갑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6.2도로 이번 겨울 최저를 기록했고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갖고 야외에서 놀려고 나왔는데 밖이 너무 추워갖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탈출 같은 거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추워서 몸이 올 것 같아요. 비공식 기록을 보면 강원 양구 해안면 산간 기온이 영하 16.1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관측소 기온도 대관령 영하 15도, 철원 영하 13.5도, 파주 영하 12.3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1.2도, 봉화 영하 7.5도 등 전국 대부분 영하권의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추위 속에 울릉도 독도와 서해안에는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한파는 하루 더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한파 대신 눈이 확대할 전망입니다. 금요일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주말에는 서울 등 서쪽 내륙으로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낮부터 그치겠지만 영하권 기온에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돼 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큰 기온 변화 탓에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위험 역시 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000명당 7.3명으로 5주 연속 증가세라며 연말쯤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약계층의 한파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오 시장은 겨울철 화재 안전에 특히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돈이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시장은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화재 예방 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 안부를 묻습니다. 여기도 찬바람이 꽤 들어오겠어요. 저기 닫으면 안 돼요. 바깥에 닫으면 이중이니까. 네. 괜찮네. 그래도 보일러 틀어주니까 여기는 따신 편이에요. 다른 데 비해서. 본격적인 최강 한파가 시작되면서 서울시의 겨울철 쪽방촌 특별 보호 대책이 더 강화됩니다. 현장 순찰팀은 밤낮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쪽방 상담소 간호사나 외부 의료기관 등을 통해 특별 돌봄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지난해 쪽방촌 주민에게 만여 점이 지원됐던 난방용품과 식료품도 올해는 10배 더 늘어났습니다.
수도가 온다거나 이제 보일러가 오는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점검하고 해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뭐 결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들 그 방안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철저하게 좀 준비할 계획입니다. 시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도심 곳곳에 온열 의자와 방풍 텐트 등 생활 속 한파 저감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기 전력을 줄여주는 스마트 분전반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휴대전화로 전력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분전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스마트 분전반을 이용해 자체 실험을 한 결과 대기 전력을 80% 이상 줄이고 가구당 연간 약 2만 8천 원의 전력 요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스마트 분전반은 온도, 연기, 가스 감지 센서가 있어 분전반 내부 화재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동시에 원격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할 수 있어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명 흔들다리로 불리는 출렁다리가 인기를 끌면서 전국 곳곳에 많아졌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전자기 센서를 이용해 손쉽게 출렁다리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느낌과 함께 흔들거리는 재미가 있는 출렁다리.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출렁다리가 늘어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구조물을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전자기 센서를 이용해 출렁다리의 안전성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기장을 만드는 센서를 케이블에 감싸 내부 자기장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마치 MRI처럼 겉에서는 안 보이는 숨은 손상이나 균열을 찾아내는 겁니다. 코일이 감긴 전자석이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내면 이를 인식하는 전자기 센서가 케이블 내부의 빈 곳을 인식해 부식으로 진단합니다. 유도기 전력 값이 낮을수록 단면 손상이 심한 건데 케이블 교체 기준인 5% 부식률까지 정확히 측정합니다. 케이블을 까보지 않고도 직접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정밀 검사하려면 기존에는 긴 줄로 케이블을 감싸야 해 검사 과정이 복잡하고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반면 개발한 장비는 케이블에 팔찌처럼 쉽게 채우고 스캔하듯이 움직이면 모니터링을 통해 2분여 만에 부식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정밀 검사라고 있지만 그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편한 전자기 센서를 활용하면 저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이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은 출렁다리.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센서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여 출렁다리 안전점검의 틀을 만들고 실증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전북 부안군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동절기 전국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12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3만 2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생 농장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 58곳과 이번 확진 농장과 같은 계열사인 전국 119개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18일 루이지애나주의 한 환자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했으며 심각한 증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기르는 병들거나 죽은 가금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이 환자가 접촉한 가금류는 상업용은 아니며 젖소나 그와 관련된 식품에 노출된 적도 없다고 당국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H5N1 바이러스가 수백 곳의 낙농장으로 확산했고 사람에게까지 전염돼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고된 61건 중 34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날 H5N1 확산에 대응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34건 중 33건이 젖소를 기르는 낙농장에서 발생했고 한 건은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신부전증을 알아온 미국의 50대 여성이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53세 여성 토아나 루니 씨는 지난달 뉴욕대 랭곤 연구소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루니 씨의 건강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경과가 양호하고 이식한 신장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니 씨는 석 달쯤 뒤에는 집이 있는 루이지애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의료진은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식된 돼지 신장은 인체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유전자 10개가 변형됐으며 루니 씨도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며 앞선 2 환자는 이식 2달쯤 뒤에 숨졌지만 수술 전에 이미 심한 합병증을 앓아 이번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 10년 안에 돼지 장기의 인체 이식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과학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내년에 주목할 만한 과학 사건들을 꼽아서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 부작용이 적고 체중 감량 효과가 커 미국과 유럽에서 품귀 현상까지 빚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돼 인기를 끌었죠. 내년에는 위고비와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는 GLP-1 계열 약물 여러 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이 같은 약물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을지도 활발하게 연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간 기업이 달 표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역사적인 해였는데요. 내년에도 세계 각국이 주목할 만한 민간 달 탐사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다시 한번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요. 일본 아이스페이스사도 지난해 실패를 딛고 내년 다시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 내년 2025년은 UN 기후회담 30주년이기도 한데요.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콥30에서 올해 콥29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탄소 중립을 위한 자금 지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고요. 또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할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UN 플라스틱 조약 협상도 내년에 이어집니다. 네이처는 이 밖에도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전 세계에 줄 영향에 주목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5년을 맞아 WHO가 추진하는 글로벌 팬데믹 조약 합의가 이뤄질지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꼽았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주도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입자 가속기를 통한 입자 물리학 연구 등도 내년 주목할 과학 사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항공대 이상민 교수가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함께 연구한 유전자 치료 기술이 과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두 교수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바이러스의 복잡하고 정교한 유전자 구조를 모방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가 유전자 치료제는 물론 차세대 백신 같은 다양한 의생명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발전으로 인류가 원하는 인공 단백질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2021년 2월부터 2년 9개월여 동안 베이커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함께 연구했고 올해 1월 포항공대에 부임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저출생 해소를 위해 혼인과 출산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초혼, 재혼 상관없이 평생 한 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의료비도 6살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8세 이상,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납니다. 주거비용 관련 혜택도 늘어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연간 월세액 가운데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연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을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공제받으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가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됩니다. 근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소득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이름을 따로 보여주는데 상반기 소득만이 기준이어서 올해 전체 소득을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년 가계 소비 지출이 올해보다 1.6%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3%가 내년 소비 지출을 축소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소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60%인 1에서 3분위는 소비 감소를 전망한 반면 상위 40%인 4에서 5분위는 소비 증가를 예상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경협 측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에 민감해 소비 지출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계층별 소비 양극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계층별로 소득의 상승과 하락을 측정한 지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은 2년째 10명 중 9명 가까이 고소득 지위를 유지한 반면 하위 20%는 10명 중 7명이 빈곤층에 머물렀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국세청 소득자료 등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 1,100만 명에 대한 소득 이동 자료를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17.6%로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는 소득이 전년과 같았고 17%는 소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자는 86%가 소득이 떨어지지 않고 소득 분위를 유지했고 하위 20% 계층은 69%가 소득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많은 계층은 10명 중 9명 가까이, 빈곤층은 10명 중 7명이 2년째 소득 이동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비교 기간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년으로 넓히면 소득 상위 20%는 63%가 고소득 지위를 유지한 반면 하위 20%는 31%가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명은 지난 6년간 하위 20%를 벗어났고 10명 중에 3명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이 소득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분위별 이동성도 2년째 하락했는데 그만큼 사회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년층의 경우 2년째 10명 중 4명이 소득 1분위에 머물러 가난한 노인일수록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충청권 4개 시도가 뭉친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 초광역 협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을 하나로 묶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닻을 올렸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 지역을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2022년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특별지자체가 출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동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장설 생각으로 있고 특히 예산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쪽 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 공식 업무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공동 전략 산업 육성,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과 운영 등 단일 시도가 대응하기 어려운 21개 사무를 우선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개 사무처가 만들어졌고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무원 60명이 파견됐습니다. 필요한 경비는 4개 시도 분담금과 사업 수익, 국가 보조금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의제도 충청도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서 연합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는 의원들끼리 자리다툼을 벌여 시작부터 오점을 남겼습니다. 또 행정통합과 각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 견해차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지가 성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이 내년에 배터리 교체소 1,000곳을 중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는 고속 충전보다 훨씬 빨라서 100초 정도면 끝난다고 CATL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CATL은 장기적으로 교체소를 최대 4만 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경쟁업체인 니오는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소 2,70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 5,000곳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방식은 빠르지만 충전보다 비싸고 배터리백 표준화가 필요해서 공급망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전기차 업체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체식이 주류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미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정해진 경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버스와 상용 화물차, 충전 시간을 아껴야 하는 택시 같은 경우 배터리 교체식 도입이 더 쉽다고 CATL 측은 밝혔습니다. (12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